벌써 저녁이네요. 출출하시죠? 신선한 지역시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기원의 라디오 동서남북.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광풍은 아직 뜨겁기만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는 매수세보다 매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엔 주택 매수지수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등 매수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2019년 이후 6만 5천 세대에서 1만 5천 세대로 감소해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주택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또 내년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자세한 얘기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삼성 공인중개사무소 김선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내년 부동산 시장 점검에 앞서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 등에서 양적 완화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제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 후유증으로 수요 인플레이션과 공급 인플레이션까지 나타나면서 심지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패드는 재정 정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FOMC 회의에서 보다 빠르게 시중의 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시기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또 끝난과 동시에 금리 인상은 얼마나 올릴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유동자금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에서 대비를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함께 대출 규제까지 시동을 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크던 작던 간에 영향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비를 해야 될 듯 하고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하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가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변동과 변화가 생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소장님, 네네. 강릉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강릉의 부동산 시장 요즘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올해 월 초에 상반기에는 사실상 거래도 많고 매매 건수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건이 좀 많았는데 네. 후반기 들어오면서는 상반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왜 떨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아무래도 먼저 예전에보다는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에서 느끼는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미 가격 선반영이 돼 있어서 꽤 부담으로 오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이렇게 이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시장 상황, 현장에서 보는 시장 상황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들어서 거래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사람들, 부동산은 크게 작동하는 건 심리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예. 대선에 따라서 부동산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런 거에서 매도자나 매수자나 좀 이렇게 견제하는 입장에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것을 좀 예측해 그러니까 일단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좀 기다려 보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뀐다는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에서 좀 기다려보면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았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수 있겠죠.
네. 예, 예.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예. 0.5%에서 현재 0.25%씩 이제 두 번 인상해서 이제 1%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금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없었나요? 아까 유동성이 있었죠. 많이 예, 네.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좀 우선 걱정되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OMC나 이런 데서 또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또 이제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네. 내년도 우리나라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리 인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과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현재는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보면 그 작년에 있던 그 임대차 3법 중 하나 중에 2+ 계약갱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전세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요. 네. 전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까지 역시 폭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으로 시중의 자금도 풀린 것도 있지만 유동성 속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예.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출 규제 이거 어떻게 보면 돈 빌리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영향도 컸겠죠. 그래서 좀 위축된 것도 아무래도 있겠고.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다른 재화보다는 가격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물론 현금으로 100%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은행을 통한 대출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심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할 때 예전에는 좀 완만하게 심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자꾸만 막히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런 쪽에서는 은행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일종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약 그 가격의 약 80%까지도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40%,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로고 9억 같은 경우는 저 20%밖에 안 되고 그 6억에서 뭐 50%, 40% 잘라버리니까 대출을 통해서 일종의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지만 그 대출 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도 그 대출 일으키고 캐피탈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데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거래가 좀 덜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소장님이 그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네네. 올 한 해 2021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도내에서 특히 이제 우리 강릉과 원주, 뭐 춘천, 속초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이제 각각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 강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반기에는 외지인 투자자라든가 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거래 건수도 좀 후반기보다는 많았었고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뭐 물건이 이제 매물이 잠김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며 그다음에 이제 거래 건수는 이제 좀 작은 가운데 그래도 이제 거래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오히려 더 변동이 없거나 약간은 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많지가 않은데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돼 있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원주나 뭐 이렇게 강릉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이제 거래가 돼 있었고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뭐 오래된 아파트지만 오히려 공시지가 1억 미만들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꽤 많이 상승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면은 보통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시장에서는 뭐 한 1억 3, 4천까지는 뭐 이렇게 예. 물론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공시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이 더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억 한 3, 4천 정도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뭐 일송 아파트 정도면 아마 거의 1억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택까지 안 밝히셔도 예, 되는데. 예, 예. 네. 거기 사시나 봐요. 근데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네. 공시 가격이 이제 다 틀립니다. 네네. 저 층수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예. 방에 틀려서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아파트는 저 공시 가격이 1억 1,000짜리가 있고 네. 또 나동에 뭐 그 뒤에는 아파트는 저 아래층 같은 경우는 저 공시 가격 1억 미만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외지 투자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면서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산 거는 저 세금 문제에서 취등록세에서 1억 미만짜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 그 거래가 활발하게 돼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외부에서 오셔서 그 투자를 한 거죠. 거주하려는 목적보다는. 우리 지역 강원도는 저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저 수도권의 규제가 강하게 되면 이 투자가들은 저 빈틈을 찾아가거든요. 예. 그 빈틈 시장이 타겟트가 우리 강원도가 되지 않았나. 그 중에서 또 1억짜리 미만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일단 저희가 광고를 듣고 예. 네, 이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강릉연탄은행 대표 왕종배입니다. 매년 10월부터 겨울이 시작할 때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강릉연탄은행 자원봉사자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봉사 및 후원 문의는 033-646-7577입니다. 033-646-7577입니다. 많은 후원과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내년도 강원도 부동산 전망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네. 아무래도 그 청약, 그다음에 이제 분양,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렇죠. 예. 네. 관내 아파트 분양률, 또 분양 그 현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지역의 그 신규 아파트 분양이 네. 부동산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행사가 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택 시장 역시 이제 그 기존의 주택 시장 역시 분양 가격을 따라가려는 그 일종의 갭 메우기 같은 현상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의 경우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내곡동 뭐 제2아파트를 네. 시작으로 해서 그 높은 경쟁력을 보였고 특히 그 교동의 뭐 L아파트라든가 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어진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외지인들은 먼저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80대 1, 60대 1이라는 이런 놀라운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내년에도 이렇게 보면 견소동에 이게 송정동 일대에 한 서너 개 정도의 아파트 이제 분양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분양 시장은 올해와도 이제 그 올해도 올해와 내년까지도 이런 그런 과열들이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좀 염려되는 것은 분양을 이렇게 청약을 했다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분양권을 이렇게 권리를 매입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웃돈 같은 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이런 네. 가격이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만약에 매입을 해버리면 시장이 늘 변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전문가들과 좀 상담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해야 좀 손실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강릉 지역의 집값 상승하는 예. 이 상황을 보다 보면 학습 효과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가격이 그 얼마냐는 문제가 나오겠죠. 네. 분양 금액보다는 손해를 안 본다 할지라도 네네.
너무 많은 금액에 매입을 하면 그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꼭 손해가 난다 이런 개념보다 네네. 그런 것까지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염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심리하고 그 전에 있던 학습 효과 예.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경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무조건 학습 효과에 따라가고 심리 효과만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한 판단보다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네.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안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결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프리미엄을 얹어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5억에 만에 집을 샀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정말 급전이 필요하거나 뭐 사업체가 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네네. 돈을 넣어야 되는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집을 손해보고 안 팔려고.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어차피 이제 뭐 이 거래라는 거는 매수 매도자의 어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 전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은 적은데 네. 가격은 네. 오히려 하나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좀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나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툭 튀어 올라와서 그것이 거래가 되면 어차피 아파트 같은 네. 것도 어차피 생필품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사는 거죠. 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뭐 비싸게 그럴 수도 나와도 살 있습니다. 사람은 사고. 그리고 네. 또 이게 우리 지역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외지인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쪽에서의 금액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어떤 그런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살던 동네보다 훨씬 싸다라고 네. 생각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어떤 거래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주변에서 그 높이만큼 다시 매물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는 많지 않더라. 이렇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5억에 샀는데 5억이라는 안 팔린다 하는 네, 그게 예. 이제 부동산에 크게 움직이는 하방 경직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방 경직에서 안 팔려고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중개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하방 경직설 떠나서 이제 심리전을 붙어가지고 거품이 생겼을 때는 네.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네. 좀 집어갈 건 집어가고 우리 또 네. 좀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하방 경직설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거품 같은 거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런 뜻의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예. 이번 버스 지나고 다음 버스 타야지 하는데 다음 버스가 꽉꽉 차거나 안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네. 부동산이 이제 사실 이제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금액이 비싸도 미래에 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니까 그것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네. 어떤 시장에서는 일부는 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가격이 조금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교수님께 네. 요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죠. 네. 우리나라 분양과 청약에 또 불만과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예. 우선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뭐 국민들을 분양해서 다 줄 세놓고 분양을 집 한 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몇십 대일 줄 다 서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우선 분양과 청약 분양 거래 그 문제점에서 이제 저보다는 사실 현장에 계신 중개사님이 더 많이 아실 건데 네. 이제 제가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분양 당첨에 대해서 형평성이 공평성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된 사례를 보면 예. 남편도 되고 와이프도 되고 자녀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집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형평성이 무너졌다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때는 21살짜리가 48평짜리 네. 이가 당첨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청약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을 줄 세놓고 집을 주는 나라가 드물고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도 그 청약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 피를 가지고 77% 그 지방세계 포함은 그 정도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프리미엄이 100만 원이었다 하면은 100만 원을 제가 받고 분양권을 넘겼을 때 거기서 77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도 아까 한 가정에서 이제 2개가 돼버리면 예. 2개가 된 것도 문제고 3개가 된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네. 그 파는 사람은 또 마진을 내게 되니까 네. 그 별도의 손피라는 게 또 새로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인데 77만 원 세금 내야 되니까 23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 더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23만 원 왜 더 내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그렇죠. 뒷돈 주듯이 이렇게 그렇죠. 주고받는. 그러니까 네. 그런 용어까지 생긴 것이 문제점이 많다. 저기 그 손피라는 건 뒷돈 그건 이제 국가에서 불법으로 용인하지 않는 부분이고. 아니, 그렇죠. 네네. 이게 물건이 귀해지다 보니까 매도자가 내야 할 세금을 필요한 매수자가 내주면 내가 팔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원래는 예전에는 100만 원의 분양권을 넘겼는데 그럼 매도자 책임이죠. 교수님 양도소득세라는 말씀하신 거는 것처럼 77%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 나는 100만 원을 받고 싶으니까 한 160만 원에 팔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손피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네.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매도자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매수자에게 전가시켜 가면서도 네. 매수를 하려는 게 시장에서 나타나서 듣도 보지 못한 무슨 그런 용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가격은 더 올려진 입장이 됐다.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만도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된 예,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저희가 뭐 올해 얘기는 뭐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모인 것도. 예. 중개사님 요즘 그 신규 주택으로 기존 주택 시장 현황에서 모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가격의 이제 상승 원인이 그러면 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정부의 그 재정 정책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 유동성이 확대가 됐고, 네. 그 중에서도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필요한 사람 많은데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공급 조절에서도 좀 실패가 된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규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이제 미스가 좀 나 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던 거죠. 일단 네. 폭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 경우에도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은 신축 아파트로 시작해서 가격이 막 상승했잖아요. 사실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배가 올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신축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도 덩달아 따로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된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까지 이제 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예전에 참 볼 수 없었던 현상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아파트만 올라가냐? 그렇게는 생각 안 씁니다. 그럼 앞으로 시차를 두고 전원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외의 부동산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형평성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을 전망을 이제 뭐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 인플레이션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물가가 자꾸 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이게 선제적으로 뭐 미국보다는 금리를 올렸지만 내년에는 또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고 예상이 되고 또 우리 뭐 은행의 대출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제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은행을 통해 규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은행의 대출도 이제 규제가 올해보다도 좀 더 대출 실행이 축소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이래 되면 이자도 비싸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부동산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숨 쉬고 살고 먹고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곧 아까 같이 제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은행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게 막혀버리면은 부동산 가격에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 소비자까지 다 체감하고 인식하는 데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만약에 제가 어디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거죠. 분양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예.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있는데 네, 당장 들어갈 거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정도 이렇게 만약에 구입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은 작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이렇게 다운해서 팔 생각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급매로 나올 집들만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가격 형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걸 유지할 거다라고 상당한 보시는 시간 거죠? 동안 가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내년에 또 네.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 시민들의 그 가격 변동에 좀 많은 요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시장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그 후보들의 공약에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유망 후보 두 분의 공약을 보면 완전히 이번에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후보가 당선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도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극과 극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여보면 한쪽은 모든 부동산은 공공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한쪽은 자유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지금 두 분 다 그 공약이 나온 게 250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예.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공공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네. 한쪽은 250만 채를 똑같은 그 숫자는 똑같은데 한쪽은 자유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인가 민간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변화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밖에 말씀드릴 수 뭐 없습니다. 열린 결말인가요? 결국은 국민들에 달려 있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저나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년 집값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데 아까 그 중개사님께서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당장 들어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생각이 또 좀 다르신가요? 내년 집값. 비슷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개사님은 어떤 생각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또 이제 저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에 안 떨어진가를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시장에서 이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뭐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나 정책적으로나 많은 규제를 지금까지 펼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 있던 부분이고 이게 다른 재화와 좀 달라가지고 만약에 뭐 다른 재화 같은 게 부족하면 생산해서 바로바로 공급을 해버리면 예.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특징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집을 완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뭐 이렇게 시장의 변화는 이제 시차적으로는 올 수는 있지 모르겠으나 내년 당장에 뭐 상반기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조금 뭐 은행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안 좋은 뭐 금리가 올라가고 하지만 네. 당장 내년에는 만약에 제가 이사를 하거나 움직여야 될 때는 예. 매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갈 만한 원하는 집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요즘 팩트가 부동산의 이제 보급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보급률보다는 이제 질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다. 예. 사실 이제 뉴욕이나 일본 도쿄 이런 데도 시내 한가운데도 빈집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는 집이죠. 그래서 예. 그런 집들이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보다는 신규 환경 좋은 쪽에 질보다는 양. 그러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있는 집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럼 네, 퀄리티 있는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급이 지금 덜 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시간차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좀의 한동안은 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강릉 같은 경우는 견소동, 송정동에 예. 그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과열이 되고 막 몇십 대 1 되면서 또 이 건설사들이 분양가 자체를 높게 형성을 한 채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엔 또 상승 요지가 되죠. 네, 예. 도미노처럼 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우리나라 그 과거 주택
그 주택 시장은 이제 시대 상황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0년 주기마다 네. 이렇게 오름과 내림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15년 전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각종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부동산을 좀 장려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기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시 현 정부에서는 각종 아시다시피 규제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급한다, 뭐 3기 신도시를 만든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안 꺼지고 계속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서 3기 신도시가 다 들어오고 또 공급이 확대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그게 10년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 내년 전망에서 중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보충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년 전망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내년 전망인데 그 몇 가지 또 보충을 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기든지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격이 변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네. 새로운 그 주택을 전세를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한 4-5가지의 그 원인을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21년만큼 상승하지는 않고 예. 그래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내년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매물도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예. 소폭이라도 오를 것이다가 네. 이제 두 분의 생각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집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한 해가 되겠네요. 2022년도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좋고. 근데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 삼성공인중개사 김성근 소장 이렇게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월요일 6시